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총강 31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는 뭘 할 거냐면, 음과 양의 어떤 상호작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요 네 가지 단계로 볼 거예요. 호근호용, 대립제약, 상호전화, 그리고 소장평형.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앞에 두 개 있잖아요. 호근호용과 대립제약 같은 경우는 뭐랄까, 모든 변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이지. 그럼 얘네는 뭐냐? 이렇게 호근호용, 대립제약하고 있는,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음양에다가 뭐가 개입을 하느냐? 신이 개입을 하는 거야. 신이 개입을 해서 뭘 부여하죠? 중심 회귀성을 부여를 하죠. 중심 회귀성을 부여하면서 어떤 이런 모든 변화 중에서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 그럼으로써 생기는 요소들이 요 상호전화와 소장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간단히 요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변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얘네들은 중심 회귀성이 부여된 어떤 특정 변화들, 동적 조화가 존재하는 변화들에만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그렇게 정리를 간단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호근호용이라는 파트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이것도 되게 길어가지고 일단 이것만 할게요. 호근호용입니다. 호근호용. 자, 이건 상호 뿌리가 되고 상호 뭐 사용을 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읽어볼게요 한번. 계속 얘기를 드렸듯이 음하고 양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동전 하나를 구성하는 거는 앞면과 뒷면이죠. 얘네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음과 양도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어떤 단일 변화 현상이나 아니면 단일 유기적 정체가 단순히 특정 단일 기준 하에 이분화된 것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 음과 양은 그냥 뭐랄까 유기적으로 얽혀서 어떤 단일 변화나 단일 유기적 정체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게 상당히 좀 괜찮은 비유예요. 즉,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음과 양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이 존재론적 어떤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게 이 호근호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이런 식으로 호근과 호용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소극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음은 양에게, 양은 음에게 뭘 하고 있다? 뿌리를 받고 있는 거야. 뿌리 받고 있는 양상. 이게 음양 호근입니다. 서로 뿌리를 받고 있는 양상과도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두는 거야.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럼 호용은 뭐냐면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약간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아예 자신의 존재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요 호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호용이지. 즉 호근호용은 요 두 가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개념, 즉 소극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존재를 의존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존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야. 자신의 존재 강화를 위해서. 이게 바로 호근호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관련된 문구들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근우, 요거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양은 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음은 양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서로 음이 없으면 양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이것도 양이 없으면 음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양이 없으면 음은 고유의 어떤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고유의 성능이 뭡니까? 여기서 생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유형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음은 약간 뭔가 밀집되면서 어떤 형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죠. 약간 음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생은 약간 유형화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양이 없으면은 음은 생할 수가 없다. 역으로 음이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음과 대비되는 게 무형화하는 거죠. 무형화. 분산되잖아. 얘는 다시 응집되고 분산되고 그러면서 무형화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할 수 없게 된다. 즉 정리하면은 양이 없으면 음은 뭐랄까 형체화가 될 수 없고 음이 없으면 양은 특유의 무형화가 될 수 없다 이거지. 그게 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딱 나오면 이거는 서로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혹은 호용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이런 거를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이 음양 혹은이라는 문구가 언제쯤에 나타났냐? 이게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청대요, 청대. 청나라면 얼추 뭐랄까 18세기, 19세기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황원어라는 사람이 지은 소령미온이라는 서적에서 이 저술에서 이 음양호건이라는 문구가 최초로 등장한다고 해요. 음양호건이라는 문구가 최초로 등장한 문안 소령미온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일단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 전에 음양호건이란 개념이 없었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냥 이 문구를 조금 뭐랄까 최초로 이 사람이 써서 그런 음과 양 사이에 있던 어떤 뿌리를 박는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뭐랄까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사실 그전에도 이 음양이 서로 뿌리를 박는 개념 자체는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짚어드리면은 약간 여담을 해볼까요? 여담을 해보면 이 황원어라는 사람이 되게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서를 쓴 사람인데 처음부터 의사가 아니었던 거지. 이 사람은 뭐냐면 의사한테 약을 타서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한쪽 눈이 실명이 돼버렸대요. 의료사고가 터진 거예요. 대형 의료사고가 터진 거죠. 요새였으면 이거 막 몇천만 원, 몇억 병원에서 날라가는 상황이죠.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실명된 눈이 돌아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황원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쪽 눈이 실명되니까 여기에 빡쳐가지고 의학 공부에 매진을 한 거래.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의학 공부에 매진을 해서 쓴 책 중 하나가 요 소령미온입니다. 이게 19세기 전후에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얼마 안 됐죠, 책 나온 거 자체가. 단어 보면은 이거 뭡니까? 소하고 영이 같이 있는 거 보면 딱 뭐예요? 소문영추지. 뭡니까? 황제내경. 황제내경. 그리고 이 온은 뭡니까? 온은 한자를 보면 사타. 모다운. 이거 어디 나오는 온이냐면 불교 용어 중에 계속 불교 용어를 얘기하는데 동양 철학적인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 이해를 해 주세요. 불교 용어 중에 오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5가지 온. 5가지 온인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의학이나 동양 철학에서는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뭐로 봅니까? 오행으로 보죠. 근데 불교 쪽에서는 오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뭐 굳이 5개를 나열해 보면 색, 수, 상, 행, 식. 자세한 건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쨌든 그 오온할 때 오온이 이겁니다. 계속 쌓다, 뭔가 모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뭐겠어요? 대충 요 뜻을 봐보면 소령은 소문과 영추니까 황제내경일 테고, 그죠? 그래서 이 소령미온 같은 경우는 소문 영추의 어떤 되게 미묘한 점 있잖아요. 미묘한 내용들을 모아서 주석을 달았다 이거지. 저도 안 봐서 잘 모릅니다, 이 책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컨셉 자체는 전에 말씀드렸던 난경하고 좀 비슷하죠.
황제의 경에서 약간 난해한 측면들이 있는 거를 조금 뭐랄까 모아서 따로 주석을 달고 정리를 한 거지. 그죠? 어쨌든 소량미원 황원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특이한 양력을 갖고 있고 의학 공부에 매진하게 된 계기도 좀 특이하다. 이건 그냥 여담으로 해봤고요. 이 소량미원에 음양호근이라는 문구가 뭐 최초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딱 보면 나오죠. 음양호근 처음에 대놓고 나오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를 어떤 한방 생리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뒤에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음양호근의 예시로 드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야. 오장은 음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오장은 음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적 성향이라는 건 뭔가 깊은 쪽에 감추는 거거든요. 꽁꽁 싸매는 거잖아. 꽁꽁 싸매니까 양적이고 동적인 양적이고 동적인 신을 인체의 깊은 영역에 감추는 거야. 오장이 음적 성향으로 인해서. 그죠? 그럼 역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오장의 꽁꽁 싸매는 능력이 뭔가 감소되거나 저하돼 버리면 이 양적이면서도 동적인 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 버리는 거지, 외부로. 즉, 우리 몸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신이 외부로 날아가 버리니까 생명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즉, 이것도 이 양적인 신이 음적인 어떤 오장에 뭔가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지. 이해가 가죠? 그럼 여긴 경우도 나오겠죠? 육부는 양이래. 육부는 양이죠. 양적 성향으로 인해서 이거는 뭡니까? 음정. 음적이며 정적인 정이 인체의 모든 영역에 고루 퍼지며 요긴한 생리적 물질들로 화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육부 고유의 양적 성향으로 인해서. 여기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짚어드리면 이 정이라는 게 뭐 정의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나중에 정기신열 파트에서 할 건데 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내 모든 생리적 물질이 될 수 있는 생리적 물질들의 정구체 정도라고 보면 되지. 정에서 뭐 혈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음적이고 정적인 정은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인체의 모든 영역에 고루 퍼져야만이 우리 뭐 혈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요기나 생리적 물질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 인체의 모든 영역에 고루 퍼지기 위해서는 육부 고유의 양적 성향이 필요하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 양적 성향이 육부의 양적 성향이 둔화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 음적인 정이 전신에 두루 퍼지지 못하게 되겠지. 근데 두루 퍼지지 못하는데 왜 고갈되어 버리냐? 왜 이게 고갈되느냐? 오히려 퍼지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으니까 뭐랄까 좀 보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얘가 어쨌든 정이 뭐 여러 가지 생리적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인체의 생리적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활발하게 조금 작용을 하겠죠. 인체 생리적 활동이 활발하게 작용이 되어야만이 또 정이 생성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약간 롱텀으로. 그죠? 정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모되지만 얘가 생리적 기능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정은 다시 보충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롱텀으로 보셔야지 이걸 짧게 보시고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이 전신에 퍼지지 않아서 생리적 물질로 화하지 못하면 결국 음정도 고갈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렇게 음양호근의 어떤 생리적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이 황원어나 사람이 조금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보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본 거야. 이 오장이 가진 음이라는 것은 흡양한데 흡양. 뭡니까? 흡이 그거예요. 흡수하다, 호흡하다 할 때 흡. 뭔가 빨아들이다. 흡입하다. 빨아들이다라는 거거든요. 흡자는. 그래서 단어들을 조금 더 보면 흡은 뭔가 빨아들이다고 요거는 따뜻하게 하다 후예요.
따뜻하게 하다, 뭔가 온화하게 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더 보면은 이거 비 뭡니까? 숨기다. 비밀번호 할 때 비, 비밀할 때 비, 비밀번호 할 때도 비. 뭔가 숨기는 거죠. 그리고 이 고는 뭡니까? 쉬운 거. 응고되다, 경고하다. 뭐 그럴 때 굳는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단어들 기준으로 보면은 음은 양을 내부로 빨아들이는 거야, 결국. 계속 뭔가 흡수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동적이고 양적인 신이 어디? 위로 날아가 버리지 않게 되는 거야. 위로 탈출하는 거를 외향성, 상향성의 신이 위로 탈출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 양적이면서 동적인 신은 결국 체내에 존재하는 근거를 음에 두는 거지. 그죠? 음 특유의 이 흡수 능력에 두는 거지. 그럼 역으로 음정도 마찬가지겠죠? 이 양 특유의 뭔가 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서, 따뜻하게 하면 뭡니까? 따뜻하게 하면 결국 순환이 되잖아요. 전신으로. 전신에 약간 발산성으로 순환해져요. 전신에 두루 퍼지게끔 해주기 때문에 정 자체는 뭐야? 내향성이면서도 하향성이거든? 음정이니까. 뭔가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가만 놔두면.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거지. 이거 약간 어떤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냐면, 우리가 음적인 것, 체내에서 가장 음적이라서 계속 밑으로 흘러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변이잖아요, 소변. 소변인데, 일반적으로 평소 운동량이 적은 분들은 소변 보는 횟수도 잦아지고, 뭐랄까, 물을 마셨을 때, 물 마신 후에 소변을 보기까지의 이 시간 텀 있잖아요. 텀 자체가 짧아져요. 물론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땀이 배출이 되고 그 수분으로 인해서 그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소변을 안 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그거예요. 물 자체는 원래 강한 하행성을 보유하고 있거든. 그래서 가만 놔두면 무조건 밑으로 흘러 내려가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변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약간 이거랑 비슷하거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전신에 뭔가 순환을 증폭시키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 강한 하행성을 지닌 물에게도 뭐를 부여하는 거야? 전신 운행성을 부여하는 거지. 전신 운행성. 그러면서 약간 밑으로 뭔가 너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 소변 빈도나 물 마시고 난 후 소변 텀, 요거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이런 것도 있어요. 남성분들은 사정. 다 성인들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사정 타이밍 있잖아요. 조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운동량 저하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조루는 가벼운 조루인 경우는 심적 스트레스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좋아지는 게 일단은 전신 운행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음정 같은 게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 시간 자체가 좀 지연이 된단 말이야. 다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양이 후음하기 때문이지, 결국은. 아시겠죠? 다 이것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편입이든 롱텀으로 한의대 들어와서 공부를 하든 국시를 준비하든. 근데 운동은 꼭 하세요. 아시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집중력 차이나 어떤 기억력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항상 매일은 못하더라도 꼭 10,000보, 20,000보 이상 가급적 걸으려고 해요. 걸으면서 그냥 들으면 되거든. 공부하는 걸 들어도 되고 아니면 릴렉스 차원에서 노래를 들어도 되지만 어쨌든 뭔가 운동을 하면은 결국 롱텀으로 보면은 공부 집중력이나 효율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운동은 꼭 하시고
카페인 섭취는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게 공부를 조금 장기간으로 봤을 때 좀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조금 팁 아닌 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양 특유의 따뜻하게 해서 전신 운행성을 좀 증폭시키는 성질 자체가 하향성을 지닌 어떤 음정 같은 거를 아래로 덜 빠져나가게 막아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음정 역시 뭐예요? 그 존재 뿌리를 이 양에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에 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음은 내부를 지향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신을 잡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외향성, 상향성의 양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준다. 이게 이거죠. 음재의 양주수야.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은 당연히 외부를 지향하죠. 약간 순환시키는 거잖아. 양은 외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음을 약간 호위해 주는 거야. 내향성, 하향성의 음이 가만 놔두면 밑으로 흘러나가 버리거든. 정액도 새 나갈 수 있고 소변도 너무 자주 나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예방해 주는 거지. 즉 음의 수작용이 뭐랄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내부에 안전하게 숨겨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양비운해. 아시겠죠? 그리고 양의 호위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음은 뭐예요? 단단히 응고될 수 있는데 외부에서도 응고될 수 있는 거야. 이거 잘 보셔야 돼. 음은 원래 내향성이고 하향성이잖아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에 그냥 짱 박혀 있던가 그냥 밑으로 나가버리거든. 근데 이거를 순환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이 따뜻하게 해서 순환시켜주면 본격적으로 외부로도 좀 집중적으로 수분이나 음정 같은 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랄까 단단하게 그 존재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이거예요. 외부에서도 음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전형적인 음양 호근의 생리적인 예시죠. 즉 음양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거야. 우리 몸, 우리 인체라는 단일 객체 안에 양은 위로 날아가지 않게, 음은 쏘거나 밑으로 흘러나가 버리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음양 호근이지. 음양 호근의 대표적인 생리적 예시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3, 4, 5, 6번까지만 할 건데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할게요. 너무 길어져도 싫어하시니까. 자, 이번 문장은 제가 볼 때 조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단어들을 먼저 볼게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늘. 보시면은 일단 요거 볼게요. 요거 뭐냐면 뢰입니다. 뢰인데 의지하다래. 의지하다, 뢰. 이거 어떤 단어에 쓰냐면 의뢰, 신뢰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요거 자주 헷갈리는 비슷한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전자가.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전. 자기 마음대로. 대표적인 단어가 그거예요. 전횡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리고 더 대표적인 단어가 전제정치. 자기 혼자 1인 독재죠. 전제정치. 그때 이 전자가 씁니다. 즉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 찰한인데 요것도 차가울 열인데 거기에 추가로 약간 맑다라는 성질로 있어. 맑을 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차다라는 성질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뭔가 맑다라는 느낌까지 좀 더해진 게 요 렬자예요. 아시겠죠? 잘 안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그 다음에 또 숙자. 이거는 엄숙하다, 정숙하다 할 때 숙자인데 이거는 요 두 개를 보셔야 돼. 이건 아예 용어가 있어요. 숙살직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뭡니까? 엄숙하게 뭔가 죽이는 거잖아. 뭔가 생명체를 없애는 거를 조금 주저하지 않고 엄숙하게 진행을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게 아예 뜻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 어때요? 풀하고 나무가 말라 죽잖아요. 슬슬 말라 죽잖아. 이파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풀과 나무를 말라 죽이는 어떤 가을 특유의 기운이 있어. 뭡니까? 건조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있잖아요. 요 두 개가 믹스된 요 가을 기운 자체를 숙살지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한의학에서는 요 숙자만 따로 쓰이지 않고 요 두 개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숙살지기 나오면 아 이거는 가을 특유의 어떤 뭔가 건조하면서 서늘해서 생명체들을 조금 뭐랄까 못살게 구는 기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단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의 뉘앙스 있잖아요. 아까 이 전 같은 거.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그 용법들 있잖아요. 어떤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 쓰임. 이거를 공부하셔야 진짜 한자를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해석을 가볼게요. 이거 양생음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양은 생하고 음은 장한다는 문구는 일단은 생장이 생장, 수장 중에서 앞에 생장은 봄과 여름의 과정이니까 양의 과정이죠. 그리고 뒤에 살장, 수장은 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죠? 근데 이 양의 과정 자체도 생을 양으로, 장을 음으로 본 거야. 그럼 또 볼게요. 수장, 즉 살장 역시 양은 살, 음은 장으로 다시 이분을 한 거지. 다시 음양으로 이분. 이거 뭡니까? 사상. 음양이 다시 이분화되면서 사상이 된다고 했죠. 이거 음양을 다시 사상으로 이분한 거예요. 그래서 양 중에도 음양이 있다. 그리고 중에도 음양이 있다. 그걸 이렇게 나눈 거지. 아시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해석 문구 위주로 볼게요. 대개 생장 자체는 봄과 여름이니까 양의 변화이긴 하지만 양 혼자는 이뤄낼 수 없으니 반드시 의미작용이 개입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볼게요. 만물의 발생 뭡니까? 봄에 새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깨어나잖아요. 이거는 우선은 태양의 온화 양적 작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시겠죠? 이거야. 발생은 아까 의존한다잖아. 뭔가 의존한다. 양의 태양의 어떤 조화에 온화한 양적 작용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이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 발생한 이후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과정. 즉 이거는 장량이죠. 장량. 이 과정에서는 비와 이슬이라는 음적 현상의 적절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수분이 공급돼야 뭔가 꽃도 잘 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겁니까? 이거 우로. 이것이 바로 양생음장이란 뜻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오행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쉽거든요. 어쨌든 뭔가 완전히 폐장된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뚝 뻗어나가는 게 뭡니까? 목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만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적절하게 뭐랄까 풍성함이 부여되려면 이 강력한 양적 기능을 어느 정도 음적 작용으로 이걸 눌러줘야 되거든. 그 눌러주는 작용이 이슬 같은 음적 현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대나무처럼 쭉쭉 뻗지 않고 이제 슬슬 옆으로도 퍼지면서 가지도 좀 뻗어 나오고 이파리나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는 거지. 아시겠죠? 즉 일방적인 양적 작용이 일단 한풀 꺾이게 함으로써 어떤 무성함이나 풍성함을 부여하는 기능이 요 음적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량이라는 것 자체에는 여기 자체에는 음적 현상이 가미가 된 거지. 그러므로 생은 양이고 음적 현상에 가미된 장량은 음이라는 거야.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곧 양생음장의 구체적인 의미. 아시겠죠? 그럼 양살음장도 봐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가을과 겨울에 일어나는 수장, 즉 살장은
가을과 겨울이기 때문에 음의 변화이긴 하죠. 상대적으로 요 생장 대비. 이것 또한 양해 작용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돼. 양해 작용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양해 작용이 후행되어야 되는데, 예를 봅시다. 만물의 폐장 자체는 차가운 기운의 음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지. 이것도 뭐랄까, 보자. 이거 아까 제멋, 혼자 제멋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게 나왔죠. 전제 정치할 때 전자. 차가운 기운이 음적 작용에 의해서 폐장이라는 작용이 나타나죠. 요새 오토바이들 너무 시끄럽죠. 그죠? 지금 창문 꽁꽁 닫았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막 엄청 들립니다. 아까 말했던 요 폐장이라는 것 자체는 차가운 기운의 음적 작용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목에 의해서 요게 일방적으로 뻗어나가다가 음적 작용을 약간 받아서 무성함으로 턴됐어. 근데 이 무성함 자체를 완전히 방향성을 바꿔서 한쪽 방향으로 몰아넣는 그 기운이 필요하거든. 그 숙살지기가. 이렇게 이 방향성 자체를 바꿔놔야만이 최종적으로 요 전체적인 폐장이 가능하게 되거든. 즉, 이 금의 작용이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 폐장은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그 전에 너무 차갑지는 않지만, 약간 뭐랄까, 서늘하면서 건조한 바람과 설이라는 상대적인 양적 현상. 즉, 본격적인 겨울의 추위보다는 약간 덜 나잖아요, 가을이. 그래도 이 현상이 있어야만이 이 무성해지는 어떤 화의 그런 기운 자체가 방향성이 턴되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완전히 폐장으로 들어가는 준비 단계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지엄하게 소멸되기 시작하는 초기 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즉, 이거 뭐예요? 가을의 숙살지기에 의한 어떤 초기 수렴 과정이죠. 이 숙살지기. 그래서 이거야. 숙살은 찬 바람, 건조한 바람과 어떤 설이라는 약간 뭐랄까,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의 기운에 의해서, 상대적인 양적 기운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럼으로써 요 어떤 금의 기운이 끝나고 나서야 이 수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완벽한 폐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완벽한 음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요 장은 음이 맞아. 음중지음이 맞아. 근데 그 전에 약간 뭐랄까, 준비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양적인, 뭔가 건조하면서 차긴 찬데 그렇게 차진 않은 기운이 작용을 함으로써, 숙살지기가 작용을 함으로써 이 화의 방향성 자체를 바꿔놓는, 요거는 양적인 기운이지. 음중지양. 그래서 이게 양살 음장의 구체적인 의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숙살지기 자체는 뭐랄까, 화의 발산성을, 방향성을 한번 완전히 꺾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폐장되기 전에. 아시겠죠? 즉, 이처럼 음과 양은 어떻게 됩니까? 대대한다고 했죠? 마주보면서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복류죠.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이건 뭐예요? 어떤 세력이 장하는 거야. 그와 동시에 서로를 감춰준대. 이게 약간 법칙으로 계속 반복된다 이거지. 서로를 감춰준 호장인데, 이거는 이 세력이 장하면 어떤 반대되는 세력은 소화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음양소장 그런 관계죠. 이런 작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양 혼자서는 생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다. 이런 상호소장 작용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뭐예요? 본격적으로 음화되기 전에 어떤 상대적인 양적 작용이 필요하다. 즉, 음이 되기 위해서는 요 본격적인 음도 존재 근거를 요 양에 둔다 이거지. 반대로. 이렇게 뭐랄까. 이 온화한 작용, 태양의 온화한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생 또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
상대적 음적 작용이 가미되어야 이게 그냥 쭉쭉쭉 뻗어서 소멸되지 않고 뭐랄까 무성해지는 작용으로 턴되는 거지. 이것도 양이 음에 어떻게 의존하는 그런 상태죠. 즉, 요 문장 자체도 뭐다? 음과 양이 상호 뿌리를 두고 서로 존재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이거지. 내용이 약간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세 문장만 하고 끝낼게요. 조금 길어지는데 단어를 먼저 봅시다. 여기서 볼 거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건 이별하다, 헤어지다고. 근데 리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헤어지면서 관계 자체가 끊긴 거야. 질척되지 않고 그냥 아예 끊겨버린 거지. 헤어진 애인들 생각하세요.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음양 리결 이거는 뭐예요? 음과 양이 서로 뭔가 서로 뿌리를 두지 않고 아예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변화는 결국 영속성을 잃고 곧 소멸되어 버리겠죠? 이 리결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양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 밀집시킬 수가 없어. 왜? 양 자체는 발산성이거든. 그래서 발산성이 강하다는 거니까 밀집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음기 자체는 곧 절멸되어 버리죠. 왜? 계속 소모만 되고 보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의 이런 발산성이 너무 과도해지기 전에 음이 특유의 응집성을 발휘해서 양의 이런 강력한 발산성을 억제해서 좀 평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이 음평입니다. 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양이 어느 정도 자신의 발산성은 갖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적당히 제어된 채 적당히 숨겨져 있어야 되지. 이 비밀번호, 비밀이죠. 적절히 숨겨져 보관되어야만 정신이 온전하게 다스려지는 거지. 즉 이건 뭐예요? 약간 음의 양이 너무 강하면 음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음이 조금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양을 조금 좀 안에 조금 적절히 숨겨져 있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서로 뿌리를 두면서 존재 근거를 두는 거지. 소멸되지 않도록. 이래야만이 정신이 온전하게 다스려지는 거야. 이 두 개 상대되겠죠? 얘는 뭐예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음양 간의 이런 밀접한 상호작용이 끊기는 거야. 끊겨버리면 어떻게 돼? 전기 또한 절멸되어 버린다. 절멸되어 버린다. 이 절자 때문에 절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절멸이라는 게 사실 조금 되게 무서운 단어죠. 그 2차 대전때 나치 절멸 수용소 있었잖아요. 유태인들. 그 절멸 수용소에도 이 절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볼 때마다 저 솔직히 잘 안 우는데 볼 때마다 좀 펑펑 우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최고의 작품이죠. 막판에 조슈아가 뭡니까? 엄마를 만나서 탱크 상으로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때 흐르는 음악 그 장면 너무 슬프죠 진짜. 그리고 그 전의 명장면 귀도가 이렇게 끌려가는데 조슈아가 여기 숨어서 보고 있잖아요. 숨어서 보고 있는데 아들 놀라지 않게 좀 유쾌하게 걸어가는 장면 있죠. 그 다음에 총살 당하죠. 진짜 이거는 명작입니다. 이거 인생은 아름다워 설마 지금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거는 한번 2시간을 투자하셔도 돼요. 인생에서. 전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이거는 강추드립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자꾸 영화 쪽으로 얘기가 새는데 너무 공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문장 자체도 뭡니까? 약간 음양호건 쪽의 내용이다. 그래서 문장이 딱 나오면 이건 음양호건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의 끝났는데
이 문장에서는 요거 보시면 돼요. 요 극. 요거는 빠를 극이에요. 빠를 극.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음은 약간 뭔가 저장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 음적 성향이. 음이 저장 성향은 기극, 주어가 없는데 양이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 다음에 양의 어떤 외부를 호위하는 성향. 약간 반대죠. 음과 양은 당연히. 이거 고, 위에 나왔던 거죠. 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거 뭡니까? 음과 양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를 어떤 특정 개체 안에 잡아두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문장이 나와도 음양호근이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랑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 이 문장하고 되게 비슷한데 약간 틀었어요. 이거는 보시면 음제의 양지수양은 똑같죠. 즉 특유의 내향성은 뭐? 양을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공고히 잡아주는 뭐? 양의 존재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즉 양의 뿌리가 되는 거지, 이 음은. 그리고 양제외 음지사연은 뭡니까? 이 사는 그거예요. 심부름꾼 사. 요거까지 정확히 보고 넘어갑시다. 심부름꾼 사. 뭐 언제 씁니까? 왕이 사자를 보내죠. 다른 나라에. 그리고 하늘에 하느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뭡니까? 천사죠. 다 이때 사자, 이후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양 특유의 외향성은 뭡니까? 어떤 내부에 머물고 뭐 하행성으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려고만 하는 음의 외부 활동을 도맡아 처리해서 가능케 하는 음의 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장들이 나오면 뭐다 다. 이거는 다 이거 전부 다 음양 호근을 의미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 음양 호근 파트가 좀 뭔가 문구들이 많아서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요소 대립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요 한 페이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짧으니까 오늘 길게 한 거 조금 뭔가 커버가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